인류의 호기심은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 대해 찾아 나서고 싶은 열망으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고 작은 뗏목 하나로 드넓은 대양의 수평선을 넘어 지구 밖으로 날아가 태양계의 행성들까지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 탐험하고 있는 두 곳의 미지의 세계가 남겨져 있죠. 바다와 우주는 오랫동안 인류에게 동경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우주의 깊은 곳에서는 놀랍도록 수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두 곳 모두 춥고 어두우며 인간은 과학 장비의 도움이 없이는 숨조차도 쉴 수 없을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 해저 세계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우주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을 뒤흔들며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매혹적인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해 속 깊은 바다는 우리가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물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깊은 곳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숨어 있는지조차 그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우주 탐사의 대명사가 된 나사가 지구의 마지막 미개척지인 심해 탐사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미항공우주국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지구의 가장 깊은 물속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주 탐사를 주도하고 있는 나사가 지구의 바다 밑 해저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다는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류에게는 가장 큰 천연 자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대부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1957년 지구물리학자들은 왕립 파케지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바다는 세계 표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덮고 있지만 바다 밑 해저에 대해서 알려진 것보다 달 표면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이 말은 그 당시 바다 아래의 지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달 표면과 해저에 대한 이해 사이에는 상당한 지식 격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심해에 대한 추가 탐사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었죠. 나사를 생각하면 아마도 로켓이 우주로 발사되는 모습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는 지구의 바다 또한 탐험해왔습니다. 나사의 탐사 방식은 흥미로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사가 설립된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설립 당시 나사의 주요 목표는 지구대기와 우주 공간을 연구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 그들에게 바다 탐험은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1978년 시세트라는 최초의 해양 위성을 발사하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미국에서 발사된 시세트 위성은 적외선 및 마이크로파 센서를 탑재해 해수면의 바람과 표면 온도, 파도의 높이 등 특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최초의 해양 전용 위성이었습니다. 나사는 시세트 위성을 사용해 해양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사 과학자들은 지구의 해양과 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밀레니엄 시대 나사의 해양 탐사 프로그램은 더욱더 흥미로운 바다 진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사가 우주 비행사를 준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주 공간이 시뮬레이션된 우주 경험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플로리다 해안에서 약 8.7km 떨어진 곳에 세계 유일의 수중 연구실인 아쿠아리우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바다 밑 해저에 있는 수중 연구실로 이 작은 연구실에는 한 번에 최대 6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해양 연구자들이 몇 주 동안 바다 밑 물속에 머물면서 인근 산호초를 연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죠. 해양 연구원들은 수심 19m 깊이에 머물며 훨씬 더 오랫동안 부작용 없이 머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다 환경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에게 이상적인 곳이었죠. 그러나 2001년에 나사는 유럽 우주국 ESA와 같은 다른 우주기관과 함께 이곳이 우주 훈련 장소에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양 연구실의 좁은 생활 환경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아쿠아리우스 기지에서 일주일을 보낸 우주비행사들은 우주 공간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체험을 얻게 되었죠. 나사는 이 같은 훈련을 니모 프로그램으로 부르며 우주비행사들의 극한 환경 적응 작전으로 같은 해 우주비행사들을 수중 연구실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3개의 니모 임무가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우주비행사들이 참여하였죠. 그곳의 우주비행사들은 심해 슈트를 입으며 우주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인간이 달로 돌아가거나 화성에 가는 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사가 바다를 사용한 유일한 용도는 아니었습니다. 나사의 관심은 우주비행사를 훈련하는 그 이상을 계획하고 있었죠.
나사의 가장 중요한 훈련은 언젠가 지구 밖 가장 큰 바다를 가진 위성을 방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구 밖에 있는 외계 해양 탐험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의 두꺼운 얼음 표면 아래 상당히 넓은 바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성들은 지구 지름의 4분의 1에 불과함에도 유로파의 바다가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죠. 이는 흥미로운 가설이었습니다. 태양의 빛이 위성들의 두꺼운 얼음 표면 아래까지 침투하지 않더라도 위성 내부의 함석 지각과 액체물의 혼합물만으로 두 위성의 지하바다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상적인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얼음 위성들의 지하바다에 생명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고의 테스트 방법을 고려하였죠. 하지만 여기서 곤란한 사실은 유로파의 얼음 지각이 매우 두껍다는 사실입니다. 유로파의 표면 온도는 평균 영하 171도로 지구의 빙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두꺼운 얼음 지각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두께는 적어도 수십 킬로미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두께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1998년 유로파를 탐사했던 갈릴레오 탐사선의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얼어붙은 유로파의 얼음 지각 두께를 다시 계산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유로파의 얼음 지각의 두께는 적어도 20km 이상으로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도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2030년 유로파를 탐사할 유로파 클리퍼 미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유로파 표면을 스치듯 지나가며 매우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 지구로 전송할 것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얼음 지각의 두께와 구조에 대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로봇의 핵동력 라디에이터를 사용해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 껍질을 녹여 외계바다에 침투해 유로파의 지하바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는 실제로 계획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나사는 크라이오봇이라는 특별한 장비와 기술을 개발 중에 있죠. 만약 로봇이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을 뚫고 일단 내려가게 되더라도 탐사선과의 무선 신호는 쉽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탐사선의 메시지는 크라이오봇과 함께 얼음을 통해 내려오는 거대한 케이블을 통해 전달됩니다.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 지각을 뚫고 내려간 크라이오봇은 100에서 200km 더 자율적으로 하강하여 어둡고 추운 고압의 환경을 탐색하고 외계의 지하바다에서 어떤 외계 생명체가 헤엄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나사는 외계 행성의 지하바다를 탐험할 로봇을 테스트하기 위해 지구 바다 깊은 곳 바로 심해를 생각한 것이었죠.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의 깊이는 11km에 불과하지만 유로파와 지구 사이의 중력 차이로 인해 둘 사이에서 압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슷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100km 깊이의 바다는 130메가파스칼에서 260메가파스칼 사이의 정수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이것이 지구상의 바다에 존재한다면 수심은 약 13km에서 26km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구에서 수백 킬로미터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인 마리아나 해구의 압력은 표면 압력의 1100배이며 이와 같은 압력은 인간의 개별 세포를 분쇄하고 일반적인 잠수함들을 파괴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서도 생명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심해 생명체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엄청나게 번성하기까지 하였죠. 1977년 갈라파고스 열수 탐험대의 심해 탐험가들은 그러한 압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별히 강화된 원격 조종 탐사 장비를 사용해 해저 열수 분출구 주위에 모여있는 번성하는 생태계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관벌레와 개, 물고기 등이 풍부하게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더 많은 탐사를 수행함에 따라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종류의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하였죠. 새우처럼 생긴 양강류는 손바닥만한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8m에 달하는 큰 지느러미 오징어는 확실히 외계인처럼 보였죠. 6,000에서 11,000km 깊이의 하달 구역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생명체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심해의 조건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과학자들은 심해 생명체의 놀라운 적응력을 통해 다른 세계의 지하바다에서도 무엇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의 대부분은 지각판이 다른 판 아래로 섭입될 때 대륙판의 단층선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깊은 심해는 독특한 V자형 환경을 만들고 있죠. 시체가 하달존으로 떨어지면 심해에 서식하는 생명체들은 귀신같이 먹잇감을 감지하고 몇 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달존의 다른 생명체들은 열수 분출공에서 펌핑되는 액체 영양분에 의존하고 있죠.
나사 과학자들은 이 같은 열수 분출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수 분출공의 위치를 감지하고 AI를 이용해 지형을 매핑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탐색하기를 원하고 있죠. 유로파 지하바다를 탐사하는 로봇은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백 도까지 치솟는 열수 분출공의 온도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탐사 로봇이 생존 여부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네레우스로 알려진 심해 드론 한 대가 뉴질랜드 해안의 케르마데크 해구로 보내졌습니다. 이곳은 나사가 새로운 장비를 시험하는 장소로 선택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네레우스는 그곳의 압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죠. 하지만 나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수중 탐사 역사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오르페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차세대 탐사 로봇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2023년 나사의 행성탐사 과학기술사무국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최고 연구자 400명으로 구성된 팀을 모아 이번 탐사 미션이 얼마나 실행 가능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에게서 이미 놀라울 정도로 탐사에 필요한 많은 기술들이 준비되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 탐사 미션을 통해 유로파의 더욱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양 탐사 로봇인 오프레우스와 같은 기타 자율주행 잠수함을 통해 우리가 평생 동안 보지 못한 것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차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인간이 만든 로봇이 외계의 지하바다를 헤엄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바다는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에게 정말 고마운 존재일 것입니다. 38억 7천만 년 전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것도 바다였습니다. 이후로도 무수한 생명들을 키웠으며 지금도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땅 위에 사는 생물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수의 식물 플랑크톤과 동물 플랑크톤뿐만 아니라 무척추동물, 물고기, 파충류, 포유류 등 물속에 사는 동물들의 정확한 종류와 숫자들을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엄청난 양의 해조류 또한 바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렇듯 무수한 생물을 키우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물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죠. 저 외계 바다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아마도 지구상의 생명체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는 유기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추측일 뿐이지만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가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우리가 아닌 두 번째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서 생명체의 확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로파와 엔셀라두스와 같은 얼음천체의 지하바다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물어온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